오늘의 첫 번째 글입니다. 르완다 학살 당시 실제 방송되었던 학살 조작 내용. 라디오 텔레비시옹 리브르 드 밀홀린, 대한말로 르완다 자유 라디오 텔레비전은 당대 르완다 최고의 갑부 펠리시엔 카브가와 저명한 역사학자 페르디낭 나히마다가 공동으로 설립한 라디오 방송국으로 1993년 7월 8일 방송 개시, 1994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르완다에 존재했던 르완다 최고 인기 방송이었다. 비록 1년간의 짧은 방송 기간을 가졌지만 RTLM의 영향력은 르완다 내부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고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였다. RTLM을 청문회에 세운 르완다 장관이 RTLM 팬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해당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뭔 라디오 방송 하나 가지고 저리 과몰입을 하나 싶을 거다. RTLM이 인기를 끈 비결은 바로 증오 발언과 가짜뉴스 배포, 사이비 역사 교육을 통한 후투인 우월주의 사상 살포였기 때문이다. 설립자인 카브가는 넘쳐나는 돈으로 나라의 투치인들을 전부 몰살하고자 했고, 사이비 어용 역사학자 나히마다와 함께 계획적으로 RTLM을 수립하고 이들의 혐오 사상을 르완다 전역에 던져놓았다. 물론 이들은 누가 이의라도 제기하면 RTLM이 모두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다며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영화도 만들어졌나 보네. 호텔 르완다. 이들은 르완다군 내부에 포진해 있던 후투 극단주의자들과 인테라 하무웨 등 후투 파워 테러 조직들의 후원을 무럭무럭 받고 방송기간 내내 투치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방송만 전문적으로 내보냈다. 당시 활동하던 투치 반군 RPF는 스스로를 아무리 잡아도 사라지지 않는 바퀴벌레라고 자칭하였다. 후투 극단주의자들은 이를 가지고 그래 너네 바퀴벌레 해라 라며 방송 내내 투치인들을 바퀴벌레로 비하하곤 했다. 투치인이 소수민족 약간 이런 것 같은데? 히티마나 베메리키 등 인기 진행자들이 진행하는 르완다의 정화를 위해 이러한 바퀴벌레들을 박멸할 것을 촉구하는 방송,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나히마다의 사이비 역사 왜곡 코너. 저 멀리 유럽에 배운 사람들도 투치인을 싫어하고 후투인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르완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벨기에 현지인 조르주 르지우가 진행하는 백인이 보는 르완다? 코너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졌고, 대놓고 인종차별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 사이사이에는 당대 르완다 최고 가수 시몽 비킨디의 투치족에 대한 증오가 가득 담긴 인기 선전 가요들과 장차 자라날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들까지 첨가하여 엔터테인먼트까지 더하는 등 어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은 애교로 보이고 당대 같이 일어났던 유고 내전 프로파간다 정도는 돼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만큼 악의로 가득 찬 인종 비하에 기반한 프로파간다를 쉬지 않고 전국에 내보냈다. 그러던 것이 학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후투 파시즘 조직의 공작으로 대통령이 암살된 후 르완다 군부에서 투치인 학살 명령이 떨어지자 RTLM 르완다 각지에 사는 투치인들의 신상을 공개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어디 프랑스와 아무개가 투치인이니 가서 뚝배기를 깨고 오라는 식으로 학살 지령을 내리는 커맨드 센터 역할을 했다? 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휘 통제실처럼 야 어디 수원 어느 아파트 사는 박준영 야 걔 투치이니까 죽여 이러고 명령을 내리면 그걸 들은 사람이 가서 그냥 뚝배기를 아니 씨발 미친놈들이네? 이분 슈카월드에서 봤는데? 폴 카가메? RTLM은 르완다 학살에서 절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1등 공신으로 지금까지 역사에 남아있으며 새마을 운동과 아스날을 사랑하는 RPF 대장 아저씨가 학살자들의 뚝배기를 부셔버려서 르완다 내전이 대충 끝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때려 죽일 놈들 1호로 지정되어 패국되면서 짧은 역사를 마감한다. 사이비 역결로 나이마나는 1996년 카메룬에서 체포되어 2003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6년 말리에서 석방되었다? 왜 석방해? 금수저 카브가는 세계 숨바꼭질 챔피언으로 전직하여 1994년부터 장장 20년간을 숨어 지냈다. 빈라덴도 10년 채우고 들켜서 벌집 피자가 됐는데 카브가는 그 기록을 진지했겠다. 카브가는 스위스, 케냐 등을 전전하며 뇌물을 뿌리면서 세상의 눈으로부터 도피하였고 다 죽을 나이가 된 2020년에야 프랑스에서 겨우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RTLM이 당대 르완다에 뿌려댔던 온갖 증오 방송들은 지금도 그 기록들이 몇 남아있다. 다음은 그 기록의 영어 중역 번역본이다. 뭐 이런 라디오 방송을 했나봐. 이게 1994년 6월 19일 방송분, 학살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녹화된 방송분.
이게 해석본인데요. 오늘은 1994년 6월 19일 키갈리 RTLM 스튜디오 시간으로 오후 4시 22분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바퀴벌레 새끼들은 잘 듣도록 르완다는 말이지 르완다를 지키는 이들의 거시배다. 그리고 너희 바퀴벌레들은 진짜 르완다인도 아니잖아. 모두가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우리 군 장교들로부터 젊은이들, 어른들, 남녀 할 것 없이. 그러니 바퀴벌레들은 잘 알아두쇼. 당신들이 빠져나갈 곳은 아무데도 없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투치가 적은 걸 보니 참 우리도 운수가 좋지요. 이젠 10%도 아니고 8%랍니다. 그러니 같이 노래합시다. 이리 와서 기뻐해라 친구들아. 바퀴벌레들이 더는 없나니? 우리 모두가 바퀴벌레들을 다 절멸시키면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자가 될 텐데요. 아니면 저기 키브 호수로 가서 다 같이 빠져 죽는 것도 감수해야죠. 참고로 후투인과 투치인은 원래 생물학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는 유명무실한 구분이다. 둘은 쓰는 언어도 같고 문화도 종교도 비슷하다. 오직 밥 먹고 사는 수단만 다를 뿐이다. 투치는 목축, 후투는 농업에 종사한다.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구분이었지만 거짓말도 반복적으로 하면 진짜 믿어버리게 되고, 이런 깡통 같은 구분도 몇십 년이 넘게 유지되고, 그로 인해 둘 사이에 챌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면서 개념뿐이었던 후투 투치 분류는 정말로 민족 구분이 되어 영영 다른 민족으로 갈라놓았다. 아니 생긴 거를 구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현 르완다 정부는 이런 의미 없는 후투 투치 분류를 엄금하고, 후투던 투치던 저기 사는 투아족이던 간에 옛 감정은 모두 있고 모두가 하나의 르완다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후투 투치 구분은 누가 만들었냐고? 범인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벨기에 되시겠다. 기준은 키랑 콧대 길이 그리고 재산이었다? 당연히 목축으로 맛 좋은 소고기와 우유를 훨씬 많이 흡입한 투치족이 키도 크고 콧대도 잘생기고 재산도 소를 파니까 많을 수밖에. 오지리 벨지언 손모가지 수집가들은 이를 보고 투치인들을 5도 기압 짜세 민족으로 취급하여 온갖 특권을 몰아줬고, 이것이 투치 후투 갈등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와 진짜 벨기에는 어떤 곳일까? 역사 문제는 영국이고 인종차별 문제는 저쪽이네. 우리 어머니가 겪으셨던 실제 사건인데 진짜 마음에 드는 채널 처음 찾아서 한번 써본다.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라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은 조금 잘라낸 거라 이야기가 조금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어머니가 20대이실 때 서울에 있는 작은 이모의 집에서 공부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 작은 이모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헤어진 상태였고 어머니는 아버지랑 연애 중인 상태였어.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 현관문 앞에 어떤 남자가 기웃거리고 있었어. 뭔가 싶어서 어머니가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까 작은 이모랑 헤어졌던 그 남자친구였어. 자기 말로는 내가 물건을 두고 갔는데 이제 헤어졌으니 되돌려 받으려고 잠시 왔다 라고 했어. 어머니는 이 남자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어.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전에부터 이모한테 협박하는 전화를 보냈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몇 번 협박한 적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뒤지기 싫으면 전화하지 말아라고 으름장 놓으니까 그제서야 그만뒀어. 어쨌든 이상한 사람인 걸 알고 있어서 무서우셨는지 안 된다는 말은 못하시고 집에는 들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가지고 나올게요 하고 집 문을 열어서 들어갔어.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 남자가 닫으려던 문을 붙잡아서 강제로 열었고 당황한 틈에 어디 숨기고 있던 벽돌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머리를 내려쳤어. 우리 어머니는 그대로 기절하셨고 기절한 걸 집 안으로 끌고 가서 전선으로 둘둘둘 묶고 집에 재갈까지 묶어놨다고 해. 그 남자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 작은 이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언니 지금 내가 데리고 있다. 지금 만나면 해코지 안 할 테니까 잠깐 만나자라고 했고 작은 이모는 알겠다면서 어느 카페로 오라 그랬어. 그리고 남자는 어머니를 두고 집 밖으로 나갔고 이때 이모는 경찰에 신고했어. 문제는 뭐였냐면 이모가 우리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기 쪽으로 부른 게 아니라 집 쪽으로 경찰을 불렀다는 거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에 도착하고 문제가 생겼어. 경찰들은 영장도 없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빌라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마스터키도 분실한 상태가 빌라 주인은 마스터키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경찰은 어머니가 있는 집 문 앞에서 끙끙대고 있었어. 동시에 당시 사귀고 있던 우리 아버지랑 약속이 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연락도 안 되고 해서 뭔 일이 생겼나 싶었는지 아버지가 작은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어. 작은 이모는 그 남자가 도착하기 전이었던지라 우리 아버지한테 상황 설명을 다 해줬는데 그거 듣자마자 빌라 쪽으로 급하게 갔어. 도착하자마자 경찰들이 문 앞에서 끙끙대면서 못 들어가 있는 걸 보고는 긴박한 상황에 문 하나 못 열면 어떡하냐, 사람 죽으면 어떡하냐 소리 지르면서 문을 따던지 부수던지 해서 열라고 말싸움을 했다고 해. 참다 아버지가 경찰을 무시하고 문 부수고 들어가려던 찰나 집안에 기절이 있던 어머니가 어떻게 현관까지 기어온 뒤에 잠금 장치를 겨우겨우 풀고 문을 열었어. 우리 어머니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 머리에 피는 철철 나고 있고 입은 막혀있고 팔은 결박돼 있으니까. 경찰들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자마자 우리 어머니를 병원으로 빠르게 보냈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페에서 작은 이모랑 만났다가 별 해코지는 안 하고 마을싸움만 한 뒤에 도망갔는데 하루 지나고 근처 만화카페에서 라면 먹으면서 라면 보던 거 체포했다고 하더라. 징역 8년밖에 안 났고 20년이 넘은 사건이라 이미 나오고도 남았을 듯. 징역 8년? 문 앞에 남자. 도베리죠.
과거 미국에선 도어벨 카메라 붐이 터졌다. 사람도 많으니 그만큼 범죄자도 많고 총기 등 무기를 구하기 쉬운 사회 때문에 가정을 지킬 보안 상품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 문 앞 도어벨에 카메라를 다는 걸로 바깥 상황을 살피는 관련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어 그 영상이 인터넷 등지에 업로드되기도 했다. 주로 침입자들이나 택배 훔쳐가는 씹새끼들. 카메라에 찍힌 동물. 개귀엽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찍힌 걸 공유한다. 그 덕분에 도어벨 카메라라는 장르까지 탄생할 정도이며 이 이야기도 도어벨 카메라에 찍힌 기이한 사건이다. 때는 2021년 미국 라스베가스. 아만다 노박은 집에 돌아온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던 중 누군가의 노크 소리에 카메라를 확인했다. 영상이 있네? Are you sure? I just rang your doorbell because I have a couple questions for you. Are you sure? I just rang your doorbell because I have a couple questions for you. Are you sure? What? Are you sure? Are you sure? 이러는데 자꾸. I just rang your doorbell because I have a couple questions for you. Are you sure? Are you positive? Are you sure? I just have a couple questions for you. 똑같은 Are 말만 you sure? 반복하는데. Are you positive? I just have a couple questions for you. Are you sure? Are you positive? Are you sure? Are you absolutely certain? Sure. So who are you? What? Yeah? Are you sure? Who are you? Hey, I just had a couple questions. I just wanted to ask you about maybe fuel. Yeah, can you hear me? What I'm looking for is for the girl that's in the house to come out here because I'm going to rape her and kill her. 어? Can you have her open the door? I'm going to rape and kill the girl that's on the other side of this door when she lets me in. I want to rape her and kill her because I have a knife and a gun. 들었어? Yeah, and I'm going to knock on her door again. 밑에 해석본 한번 읽어볼게요. 웬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다. 멀끔한 주택가와 상반된 언제 다듬은지 모르는 덥수룩한 수염, 지저분한 면티, 양팔을 덮은 문신, 확실히 이 주변 사람은 아닌 듯 하였다. 수상한 남자의 등장에 의심하던 이때 남자가 입을 연다. 확실해? 확실해?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초인종까지 누르잖아. 남자는 문 앞에 서서 확실해? 너한테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서 그래.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한다. 문을 두드리거나 확실해? 진짜로? 라면서 좀처럼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무반응에 결국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링 도어벨 시스템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던 남편이 인터콤 시스템에 접속해 남자에게 외친다. 너 누구야? 뭐? 떠나려던 남자의 발목을 다시 붙잡았다. 그 와중에 자신의 캐치프레이스를 말해주는 센스하고는 누구냐고? 그래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남자는 다시 문 앞에 선다. 난 문을 열어줄 여자를 찾고 있어. 그래야 그녀를 보고 죽이지. 그래서 문 열어줄 거야? 칼이랑 총도 준비했는데. 계속 문 두드리지 뭐. 남자는 충격적이고 섬뜩한 계획을 아주 담담하게 밝히고 있다. 허나 열어줄 때까지 계속 문 앞에 있을 것만 같던 남자는 금방 자리를 뜬다. 여전히 문 앞을 떠나지 못한 채로. 씨발 여기 서 있는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근처의 주거지에서 그 짓을 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당한다. 씨발 진짜네? 경찰서로 간 뒤 조사를 위해 경찰들이 이름을 묻자 그는 성령이라고 답했지만 그의 본명은 크리스토퍼 썸즈로 과거 전과가 있던 남자였다. 이후 그녀는 본 촬영본을 인터넷에 업로드해 인터넷 유저들의 폭발적인 관심 덕에 썸즈의 1년 전 과거를 발굴하게 된다. 보다시피 매우 평범하고 온순하고 친절하게 생겼으며 실제로 그랬다는 주변인들의 얘기도 있다.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거야? 이제 의문이 들 것이다. 무엇이 저 순진한 사내를 살인을 꾸미는 괴물로 만들었는지. 왜 그런 거야? 잉맨 잡탕밥 채널 하나로 쭉 가는 거 확실해?
원룸에서 겪은 귀신썰. 원룸 가격 다른 데는 30인데 여기만 21만원이라 들어갔어. 3년 동안 가끔 가위 눌린 것 말고는 없었어. 그러려니 했고. 근데 내가 야간 근무일 때 층간소음으로 계속 싸웠어. 애들 관리 잘하라고. 근데 난 혼자 사는데 암튼 그러려니 넘어갔어. 어느 날인가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1시에 퇴근했는데 그냥 등을 하늘로 보고 뻗었는데 가위에 눌렸는데 전과 달리 애들 웃음소리와 애들이 내 등 뒤에서 뛰어놀고 있었어. 여자애와 남자애 같았는데 남자애는 눈웃음이라고 해야 되나? 눈이 웃는 귀여운 얼굴에 장난기가 있어 보였어. 근데 누가 봐도 귀신 같다는 그럴 정도로 희기가 없고 형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아무튼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손가락을 움직여서 깨고 귀신들이라도 애들이니까 나 너무 힘들다고 니들도 이러기냐며 난 호통 아니 호통만 치고 잠들었고 다음날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니까 무당을 불러줬어. 무당이 그날 밤에 왔는데 향냄새가 난다면서요. 향 피운 적 있냐고 했는데 촛불도 킨 적 없다고 했는데 향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냈어. 저기 화장지 비슷한 거에 가린 곳에 부적이 2개나 있었어. 하나는 계단에 물귀신 하나가 있는데 계단 중앙이 늘 축축했어. 계단 중앙이 내 방을 가리키는데 그 물귀신이 원룸의 내 방 현관문을 쳐다보면서 죽일 거야 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고 부적 때문에 해코지를 못한다고 했고 다른 부적을 보면서 여기 집주인은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이런 털을 사람을 불러 기를 누르려고 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원룸은 사람이 꽉 차면 귀신들이 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빠질수록 음기가 양기를 누그러뜨려 버릴 정도로 강하다고. 그러면서 밤에 같이 있자고 했어. 사진은 무당이 발견한 부적. 세탁실에 숨어있던 부적? 한 번도 안 축축한 적 없던 계단 돌아가는 곳. 이게 물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건가? 무당과 같이 있다가 내가 할 거 있냐고 하니까 그냥 자라고 했어. 할 건 없고 여기 하룻밤 동안 보자고. 그러면서 귀신들 다 노할 테니까 칼을 베개에 넣으라면서 무당이 귀신들 다 노하게 뭔가를 했어. 내가 자다가 가위가 너무 세게 돌려서 깼는데 귀신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라꾸라꾸 침대였는데 귀신이 앉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위치였어. 어떻게 보였냐면 밑에 그림처럼 목이 꺾인 채로 여자가 보고 있었어. 무당이 옆에서 지금 네 앞에 보이는 년이 애들 귀신보다 더한 놈이라면서 무당이 허위하니 가위가 깨졌는데 무당이 너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고 내일 당장 귀신 때문에 간다 하지 말고 다른 말 하고 그냥 나가라고 집주인도 다 알 거라고 그날 당장 내가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방 급하게 뺀다 하니까 집주인이 오래 버티셨네요? 라고 함. 2-3달 만에 이웃이 매번 바뀌는 게 이상했는데 그냥 이 글 보고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괴담 미스테리 채널 평소에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글을 보다가 문득 작년에 다른 의미로 아버지께 경외감과 소름을 동시에 느낀 사건이 있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 글이란 혈육이 소름 끼쳤던 적이 있어?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무섭고 갑자기 소름 끼쳤던 순간이 있었어? 라고 묻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 글을 보고 이 글쓴이가 또 글을 쓴 겁니다. 우선 다들 관우 독화살서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처음에 관우 독화살서를 보고 그냥 개구라라고 생각하고 안 믿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믿게 됐습니다. 아마 작년 8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딱 벌초 시즌이었는데 전 초딩 때 고학년이 된 이후로 매번 아버지를 따라 벌초를 도우러 갔습니다. 뭐 용돈 받기도 하고 제가 곤충을 좋아하는데 겸사겸사 다양한 곤충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아무튼 그날도 아버지랑 큰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친척분들 이렇게 벌초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이 터지고 맙니다. 전 멀리서 풀 자른 거 모아서 버리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아버지께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께서 깽깽이로 이동하다가 풀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아버지랑 벌초하다가 사이좋게 말벌에게 쏘인 적이 많다 보니 이번에도 쏘였구나 싶어서 아버지를 놀리러 웃으며 다가가고 있었는데 아버지 다리에 피가 새어나오는 수건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전 보고 나서 되게 놀랐죠. 무슨 일인지 큰아버지께 물어보니 알고 보니 벌에 쏘인 게 아니라 예초기 날에 다리 종아리 부분을 말 그대로 갈아버린 거였습니다. 여기서 전 1차 뇌정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 장소는 저희들이 벌초할 때 땅벌집 최소 3개를 발견한 장소였기에 모두 조심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소리를 듣고 아버지 근처에 가서 상황 파악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초 내외. 이걸 요약하면 제 아버지는 30초라는 시간 만에 자기 다리가 예초기 날에 갈린 걸 인지 곧바로 다리를 빼버리고 땅벌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안전지대를 확보, 수건으로 자기 상처를 지혈하는 데 성공했다는 말이 됩니다. 아무튼 다리는 지혈이 잘 됐는지 더 이상 피가 새어나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벌초를 중단,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데 하필 장소가 산인지라 일정 구역까지 하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수시딘 바르면 낫는다고 드립을 치더라고요. 별다른 고통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전 아버지를 업고 하산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계속 혼자서 갈 수 있다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세운 산길까지 도달하자 아버지께서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지 내려달라고 하시곤 차가 주차되어 있는 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것도 조금 오르막길에 40m쯤 떨어져 있는 구간을요. 일단 아버지 쉬게 두고 전 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문 전투 중에 총 맞고 담배 피우는 군인 마냥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자기 동료분들에게 태연히 연락을 돌리더라고요. 야, 내일 현장 잡힌 거 벌초하다가 다리 다쳐서 못 가게 됐다 하시면서 아,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내일 일 가야 되는데 조졌네 이러시는데 솔직히 전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아, 생각보다 심하게 안 다쳤구나 했죠.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하고 얼마 안 가서 제 2차 뇌정지가 왔습니다. 건장한 구급 대원분 3분이 내리더니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상처가 훨씬 심각하다. 뼈가 보인다. 이건 지역병원 말고 타 지역 큰 병원 가야 된다 이러시더군요. 그리고 무슨 물병 같은 걸 꺼내시더니 제일 건강하신 분이 아버지 뒤에 가시더니 몸을 꽉 잡으시고 물병 꺼내신 분이 아버님 많이 아프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그대로 액체를 상처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전 여기서 아버지께 소름이 돋았습니다. 표정을 봤는데 표정 변화가 아니 미동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독하는 걸 태연히 바라보고 있었죠. 전 여기서 좋됐다 씨발 신경 다쳤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다친 다리 쪽 발을 있는 힘 꺾고 집었습니다. 악력은 50 초반대입니다 저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프니까 꼬집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또 내심 안심하면서 일단 소독이 끝나고 제일 가까운 대구의 병원에 갔습니다. 구급차 타고 가면서 구조대 형들이 계속 아버지께 괜찮으신지와 어디 아픈 곳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도착하고 나서 전 또 3차 뇌정지가 옵니다. 3시간 정도의 대기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창 벌초 시즌이라 그런지 예초구이로 인한 열상 환자들이 대기실에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다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진통제를 찾으시고 보호자분의 손을 꽉 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제일 심하게 다치신 아버지께서는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일 걱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오시고 검사를 하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경이 몇 군데 손상됐고 근육도 마찬가지라 수술해서 이어붙여야 된다고. 진짜 이때 뇌정지 시기였습니다. 아니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혼자 멀쩡히 걸으시고 꼬집힌 통증을 어떻게 느낀 거지? 애초에 뼈가 보이는 가로 3cm, 세로 7cm 열상에 소독액을 들이붓는데 표정에 미동이 없을 수가 있나? 정말 많은 미아병이 찍혔습니다. 일단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대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전 큰아버지 차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진 수술 잘 끝내시고 아무런 진통제도 맞지 않고 이틀만 입원하고 병원에 오래 못 있겠다고 퇴원했습니다. 운전도 잘만 하시더라고요. 보통 다리를 심하게 다치면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여전히 등산 잘 가고 산악 러닝도 무리 없으시고 나머지 운동도 별 무리 없이 하십니다. 직접 겪으셔야 이해가 가실 겁니다. 경외감과 소름이 동시에 느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버지랑 싸움을 해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흰수염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수술 후 찍은 혐짤입니다. 안 보실 분들은 넘어가세요. 전 봅니다. 여기가 이렇게. 야, 이거 봉합 안 했으면 여기 그냥 안에 다 보였겠네? 여기가 그냥 잘렸는데? 이거 생각나는데? 이거 같은데? 잼민이 때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 1999년에 있었던 일. 날씨는 새벽, 월광, 여름인지 가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꽤 선선한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나는 그때 유치원생이었고 그때 어머니랑 같이 자는 것이 일상이었어. 근데 새벽 2, 3시쯤에 갑자기 눈이 떠진 거야. 이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랑 아예 달랐어. 당시에는 저기 목욕탕 창문 쪽 앞에는 완전 귤밭이었어. 이젠 아니지만 저기 초록색 이끼 낀 곳이 전부 귤나무가 있던 곳. 근데 사진 속의 창문이 계속 열리고 닫히고 몇 번 반복하는 소리가 들렸어.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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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륵. 그때 어린 마음에도 딱 든 생각이 어떤 미친놈이 10디 쉬운 길을 놔두고 귤밭을 통해서 목욕탕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거지. 이런 생각뿐이었고 그때부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 갑자기 한순간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반복적인 소리가 이젠 안 들렸어. 그때 벌레 우는 소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벌레 우는 소리가 고요해졌어. 난 속으로 이랬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 이상한 존재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목욕탕 창문을 넘는 소리가 들렸어. 창문을 넘다가 아래쪽에 떨어졌는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로 끼악 거리는 소리도 났어. 고양이 소리? 사람 소리? 뭐지? 싶었어. 그리고는 그때도 목욕탕 문은 겁나 뻑뻑해서 아빠가 밀어야 열릴 정도로 잘 열리지도 않는데 한 번에 하면서 열리는 소리도 들렸어. 그리고 그 쓰레빠 끄는 소리가 쓱 들리고 우리 집 부엌문이 열렸어. 그리고 쓰레빠 신고 그냥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쓰레빠 끄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 그러다가 부엌에 중간 지점쯤에 그 귀신인지 뭔지 모르게 멈춰서서 부엌에서 식칼 하나 꺼낸 소리가 들림. 그러다가 마루에 나와서 쓰레빠 끄는 소리 내면서 당시 창고로 쓰던 방문을 열고 잠깐 가만히 있다가 쓰레빠 끄는 소리 내면서 아빠 혼자 자는 큰 방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소리도 들렸어. 근데 뭔가 느낌상 내 방 앞에 있다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 팍 들어서 그때부터 실눈을 떴어. 그때 뭔 깡으로 그랬을까 생각도 안 나는데 달빛도 굉장히 밝겠다. 달빛으로나마 귀신 얼굴에도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이런 느낌의 여자가 서 있었어.
이런 느낌의 여자가 꼭두 새벽에 하얀 원피스에 생머리, 키는 180에서 200 정도, 심장은 터질 것 같지. 눈 뜨면 그 자리에서 칼 맞는 것 같아서 눈 질끈 감고 잠자는 척 열심히 하는데 체감상 그 존재가 나를 이렇게 1, 2분 보는 듯 하더니만 여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몸이 움찔했어. 근데 여자가 뒷 발걸음으로 다시 내가 자는 위치에 와서 다시 왔어. 문제는 저 여자가 체감 시간 30분에서 40분가량 내가 자는 위치에 계속 서 있었어. 그것도 시칼을 들고. 그래도 내가 눈 감고 버티니까 집 앞 문을 열고 밖에 나갔어. 문제는 다음 날이었어. 바닥 타일들이 다 깨져 있고 목욕탕 벽면은 피인지 뭔지 이상한 까만 게 묻어 있고 부엌에 칼 보관하는 곳 역시 흙이 묻어 있던 데다가 식칼 하나가 사라졌어. 목욕탕부터 부엌, 마루까지 흙발자국 같은 게 잔뜩 나 있었어. 경찰까지 왔었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존나 기묘한 일이야. 그때 어머니는 진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닥을 다 닦고 있었고 아버지는 누가 그랬는지 밭을 둘러보고 있었어. 내가 그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누가 왔다 갔는지 내가 봤다고 하니까 처음엔 관심을 갖더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 다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보고 개소리 하지 말라면서 내 말 무시했어. 그로부터 내가 성인이 됐고 2020년대 어머니랑 연락될 때 전화상으로 대화하다가 문득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내가 물어봤어. 밑에 실제 대화 내용이야? 주황색은 어머니고 까만색은 나. 그때 목욕탕 타일 다 깨지고 내가 뭘 봤다면서 말했는데 엄마랑 아빠랑 나보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화냈잖아. 그랬지. 아직도 난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 나는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단순히 어렸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믿은 거야? 너 그때 그거 아직도 기억해? 당연하지. 아직도 서운한데. 너 그럼 그거 다시 한번 말해볼래? 선선한 밤이었고 달빛이 뜬 월광 밤에 키는 180에서 2m쯤 되는 여자가 칼 들고 서 있었는데 전조현상으로는 그 여자인가? 아무튼 그 목욕탕 창문을 그렇게 열고 닫고를 반복했어. 근데 그 작은 창문이라도 창문 열고 닫는 소리가 얼마나 큰데 엄마나 아빠가 그 소리 자체를 못 들었다는 게 나는 더 공포였는데? 아마 그때 아빠는 은행에서 일하느라 힘들었고 나는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서 깊은 잠에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날 식칼 하나 사라졌고 엄마가 겁에 질려서 바닥 발자국 찍힌 거 더러운 거 다 닦은 거 기억나고 그 없어진 식칼은 오랜 시간 지난 뒤에 딴 밭에서 발견됐어. 실제로 그 일 말고도 집안 부엌에서 식칼이 자주 사라지긴 했어. 참 기묘하네. 그럼 그때 너가 말했던 거 다 진실이었던 거잖아. 내가 그때 당시에도 거짓말하면 아빠한테 크게 혼났는데 그 경찰까지 왔던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지. 이제야 믿어준 게 고맙네요 참. 한편으로 미안하네. 이러면서 어영부영 끝나. 아 이게 끝이야? 아 근데 원래 괴담이 이렇죠 사실. 만약에 저게 진짜였다면 뭐 잡았다 이거는 소설 속 얘기고 아니 뭐야 이거. 당시 아버지는 귀신이 없다 믿었는데 지금 모종의 이유로 초자연적 존재를 믿게 됐어. 이유는 안 알려주더라? 조현병 환자한테 스토킹 당하는 중기? 어제 내가 조현병 환자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상황 종료가 안 돼서 자세한 건 끝나고 얘기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애가 상태가 좀 심각해 보여서 정리해서 올려본다. 이런 글을 올렸나봐요. 야 니들 조현병 환자한테 스토킹 당해봤냐? 아휴 보통 조현병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조직적으로 스토킹 당하고 있네, 정부 기관에서 감찰을 당하고 있네 어쩌네 하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조현병 환자가 스토커가 되는 경우도 잦더라고. 로톡 찾아보니까 자기 가족이 무고한 지인한테 누명 씌워서 스토킹 중이라 좆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런 질문도 있었고 갑자기 이 글을 왜 올리냐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거든.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 이런 글을 올렸었나봐요. 초반에 그래도 말투가 두 선은 없어도 그래도 뭘 전달하고 싶은지 유추가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며칠 아니 하루 만에 아예 문장 구조랑 단어 선택 맥락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니까 내가 스토킹 당하는 것 자체보다 사람이 이렇게 삽시간에 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섭더라. 아 그리고 일단 스토킹이라고 뭉뚱그려 적어놓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히 얘가 내 주변인이나 지인인 건 아니라서 정확히 얘가 하는 짓은 누명이나 음해에 가깝다는 거 숙지해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 중 한 분과 연관이 있는 썰이야. 문제가 될까봐 소재나 해당 스토커 상주하는 커뮤니티 유추할 수 있는 어휘, 닉네임, IP는 다 복자 처리했어. 그분은 작년에 실제로 뵐 기회가 있었는데 개최 측에서 제공한 정보가 약간 두루뭉실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게 추첨식인데다가 연예인 팬미팅 같은 자리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엄청 애가 타는 상황이었어. 이분이 DC에 갤러리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갤러리고 그나마도 상주 인원은 두어 명 정도밖에 안 돼 보였어. 그래도 관련 소식은 꾸준히 올라오는 곳이라 어떻게든 행사 정모 수소문하려고 그 갤러리 이잡듯 뒤졌고 개 중 한 이용자와 연락이 닿게 됐어. 지금 해당 게시글은 사라졌는데 제목은 대충 친구가 못 가게 돼서 표가 하나 남는데 같이 가실 분 이런 제목이었고 내용엔 자기 카톡 아이디가 남겨져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을 했어. 내가 그때 당첨자 발표 날짜를 잘못 알고 있어서 떨어진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막상 톡을 하니까 말을 바꾸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갈 사람 구하는 거였어요. 라고. 아무 소득도 못 얻은 나는 네 수고하세요 하고 바로 차단했지. 원래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아? 이제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알바 끝난 가게 사장이나 탈덕한 취미 지인 같은 사람들은 나는
카톡 친구로 남겨두기도 뭐해서 그냥 차단하거든? 어쨌든 당첨자는 저 일이 있은 이후에 발표되었고 나는 당첨돼서 직접 뵙고 왔고 아무튼 뭐 이분이 아이돌 뭐 이런 거 덕후인가 봐? 그분을 봤나봐요. 그 카톡 사건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나 했지. 그리고 사건은 한 1년이 좀 안 돼서 이번 달에 터졌어. 나는 늘 그랬듯 관련 정보를 얻으러 갤러리 눈팅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해당 연예인 푸사를 달고 사칭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어? 나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 글은 내가 그 연예인을 사칭한다고 모함하는 내용이었어? 마지막 경고 한 번만 더 땡땡땡 카톡 푸사 달고 이상한 소리에서 팬들 뭐야? 팬들 걱정시켰다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게 해줄게요. 진지하게 프로필 사칭하다가 감옥 갔는데요. 저 뀨따코는 내가 당일 하루 동안만 푸사로 걸어놓은 것이고 그 전에는 해당 연예인 푸사였어. 그 전에도 몇 번 그 연예인 푸사 건 적이 있어서 저거 100% 다 저격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밑에 두 사진은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거 두 개. 그치만 난 당연히 그분을 사칭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애초에 아카라이브에서도 그분 언급할 기회도 없는 데다가 굳이 언급했다가 분위기 깨질 게 뻔하고 빠 취급받을까봐 그냥 언급 자체를 거의 안 했어. 저 콘이 유희왕 첸에서만 쓰이는 거라 거기다가 한번 올렸다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저 저격글이 삭제된 걸 보면 내 아카 계정도 어떻게 알아내서 염탐하고 있는 게 확실해. 헐. 가끔 내 그림 푸사로 걸 때가 있는데 그걸로 추적했겠지. 그리고 내가 카톡으로 그분 관련해서 뭔 쌉소리를 하고 다녔다 쳐도 1대1 대화 플랫폼인 카톡에서 내가 뭘 했는지 지가 어떻게 하나? 보이스톡을 자정 거의 다 돼서 거는 것도 보통 사람 정신 상태로는 못할 짓이다 보니까 나는 사실 이 시점에서 아, 저 사람 조현병 환자구나 라고 확신하는 상태였어. 근데 그렇다면 저 사람 누굴까? 내 카톡 계정을 알고 있다는 건 나와 톡으로 한 번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는 거고 저 보이스톡 내역이 나한테는 없었던 걸 보면 내가 차단한 계정이란 뜻인데 그렇게 범위를 좁혀가던 중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 맞아, 작년에 이벤트 관련해서 톡으로 연락했던 그 사람. 나를 차단하거나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지 않고 내 카톡 푸사 바꾸는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고 다시 말해 스토킹을 글 1년 동안 해왔단 거지. 이후로도 캡처하진 못했지만 자기 주변인들 이름 고스란히 나타나있는 카톡 창을 캡처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분 관련해서 헛소문 퍼뜨리고 있고 사칭을 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적이 있어. 내가 하도 괘씸하고 소름 끼쳐서 갤러리에 스토킹 작작하시라고 나 당신 누군지도 알고 그분 사칭한 적도 없다 사과하시면 접어두겠다 라는 해명글을 올렸어. 조현병 환자한테 그런 요구를 한 내가 바보지. 상황이 나아질 리는 없고 이후로도 이 사람의 이상 행동은 계속 이어졌는데 개중 몇 개 캡처한 거 올린다. 무슨 자신감인지 자기 얼굴 찍어 올린 것도 있었어. 수상권 때문에 그건 안 올리겠는데 작년에 그 사람이 맞더라. 진짜 무서운 거? 경찰청 수사국 귀하의 접수가 임시 접수되었습니다. 원래 팬들끼리 손은 조용히 언론 모르게 진행하는 거. 내 비번을 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겠지. 단 소속사 대표 위라는 안타까운 사실? 뭔 소리야? 아직까진 그래도 말하고 싶은 바가 파악이 안 되진 않는 수준. 대충 해석하자면 나는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 대표보다 높은 사람이다. 너 고소했으니까 긴장 빨고 있어라. 이런 내용 같은데 조용히 언론 모르게 진행한다는 소를 왜 나한테 버젓이 보여주는지 비번이 막혔다는 맥락 없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댓글 오시면 연락주세요. 아울러 땡땡땡 팬들은 그쪽 싫어해요. 땡땡땡 포크로 손모가지 찍을지언정? 전화번호 같은데 이거 010? 당신하고는 협력 못하겠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세종 사투리? 세종 세투리? 구글에 치면 누구라고 말을 못하세요. 장황히 글 쓰셔놓고. 아울러 개념 4는 체증용 우리 쪽인 거 아시죠? 아울러 행사장 오실 때 신분증 지참해주세요. 내가 쓴 해명 겸 사과 요구글에 달린 지금은 사라진 댓글들이야. 슬슬 언어가 와해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어그로 잘 들어. 또 네 할 말만 하면 합의 없이 기소유예 전과자얌. 백반기행 땡땡땡찡 땡땡이가 이번에도 졸업했고 미술에 예술에 통하는 것 많으니 섭외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점점점점점은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 멋대로 죽고 싶은 거 할 말 없는데 웃기지 않니? 네 생각해서 장차관급에 다 톡 보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걸 또 배신할 거야? 나는 땡땡이를 믿어. 장차관급에 톡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볼 때 조현병 생기기 이전에도 허언증이 심했을 것 같다. 땡땡땡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JTBC, YTN이 잡고 있었음. 어느 정신병자가 아니라 개인 카톡 부사 땡땡으로 해놓고 얼굴에 파묘 달고 얼굴 영어로 뭐라는 거야? 그냥 읽으세요. 위 장차관 운운하는 글에서 이어졌던 내용. 얼굴에 파묘 단다 어쩐다 하는데 내가 파묘를 안 봐서 모르지만 얼굴에 글씨 쓰는 묘사가 있는 건 안다. 내가 그 연예인이 얼굴에 영어로 뭐 적어놓은 짤 푸사로 한 적 있는데 그걸 영화 파묘랑 엮어서 망상한 듯. 그 와중에 내가 내 얼굴 푸사로 한 적도 있는데 나를 여자로 알고 있더라? 아저씨 일 안 해요? 그 아저씨가 그거 움직인다는데? 뭐야 이거? 아, 돈이 너무 많아 일할 필요 없다고 망상하는 건 너무나도 즐거워해 병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장난치려고 이런 댓글을 썼나 봐. 조현병인 줄 알았네. 이미 나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지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해서 갑자기 장난기도 줘서 어차피 말도 안 통하는 거 골려주기나 해서 해병 드립쳤어. 다시 찾아요 선생님들? 임명장. 대통령 후보 박근혜? 나름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너랑 급이 다르다는 취지로 올린 임명장. 포항 이명박 씨 본가죠. 곧 갈게요. 또라이를 봤나? 내가 해병 드립치니까 이제는 내가 해병인 줄 아는지 해병 관련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함. 포항 축구 활동 금지시켜요? 당신이 뭔데요? 물론 난 지지하는 해병 문학을 모르는 것 같더라. 당신을 포항 해병 성체로 자원 입대시킬 오도 짜새끼야. 무톤출 해병입니다. 이거 조현병 카운터가 해병 드립이야. 분명히 아까는 자기가 포항을 곧 가겠다고 해놓고 이번엔 포항 오랬다고 미친놈 취급받음. 무섭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의미 불명의 단어를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럼. 이제 더 이상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젠 아예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일발이 유추조차 불가능한 경지에 이르렀다. 사실 이 사건은 내가 작년에 워낙 마음이 급하기도 했고 설령 이놈이 이상한 놈이라도 차단하면 그만이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크긴 했어. 미친놈들은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나를 음해하려 든다는 걸 전혀 몰랐지. IP config 이거 님 IP 자세히 뜨는 커맨더인 걸로 아는데 스토킹했으면 IP로 근사 위치는 추적했을 가능성이 클지도? 헐. 무서워. 언더도그마썰 하나. 고딩 때 일화임. 산업고등학교고 남녀공학이었는데 많은 애들이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는 만큼 별의 별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음.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인데 물론 당시 우리 반에 있던 애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좋아서 같이 두루두루 놀기도 했고 특히 자폐를 가진 친구가 수학을 미친듯이 잘해서 전국 수학 대회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애들이 수학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랬어. 그럼 칠판에 가서 수학 문제를 써놓고 얘가 애들한테 쉽게 푸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상적이고 화목하면 모를까 다른 과에 있는 자폐는 좀 상황이 달랐어. 걔는 키가 180 정도에 엄청 깡 말랐어. 얼굴도 자폐하지 않고 꽤 정상적으로 생겼고 심지어 얘는 꽤 잘생기기까지 했어. 약간 샤프한 혜민 스님 같이 생겼어. 얘 특이한 버릇이 있는데 뭘 훔친다거나 손버릇이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특이사항으로 얘가 보잉사 비행기에 꽂혀 있었어. 그리고 평상시에도 비행기 관련 자료를 잘 찾아보고 파일럿이나 승무원을 보며 아주 좋아했어. 당시 스마트폰이 있어봐야 갤럭시 노트 1, 아이폰 초기 버전 아니면 그때까지 투지폰 들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 얘도 스마트폰을 산 다음 들고 다니면서 보잉사 비행기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어.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관종기가 생겨버렸어. 원래 얘는 조용조용 하던 애였는데 어느 날부터 아무도 없는 교실이나 혹은 야외 수업으로 비어있는 틈을 타서 화이트 스크린을 내려서 빔 프로젝트를 킨 다음 보잉 비행기 영상을 풀 볼륨으로 올려서 그렇게 해놓고 현장에서 튀는 걸 자주 했어. 근데 당시 학교에서 그 정도로 비행기를 좋아하는 애가 걔가 유일했어서 영상을 틀어놓고 튀는 범인이 금방 특정됐을 정도였는데 이 때문에 다른 반에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비행기 소리 들리는 쪽으로 가면 그 영상이 항상 틀어져 있었어. 다른 과 애들, 다른 반 애들 수업에 리얼 지장을 줄 정도라 다른 조용한 자폐아들 치고는 자주 교무실에 불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횟수도 엄청 빈번했어. 이런 행동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무회의와 학급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저 자폐를 가진 친구의 과 친구들이 얘를 돌아가면서 챙겨주게 하라고 시켰어. 그걸 왜 학생한테 맡기냐고. 한참 뛰어놀 나이고 말이 챙겨주는 거지 사실상 감시하라고 붙여놓는 거야. 비행기 영상 못 틀게 막아야 할 의무가 생겨버렸어. 이 때문에 자폐를 가진 친구에 대해서 아무 감정 없는 애들도 슬슬 불만이 생겨났어. 그래서 거기서 싸움 잘하는 과의 싸움장이 그래도 야 이 새끼들아 하자고 하면 우린 하자. 좋으나 싫으나 우린 얘를 끌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 씨발 자폐만 아니었어도 넌 나한테 뒤지는 거였는데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 피해봐야 하냐? 그렇게 윽박 지르는 상황인데도 얘는 그 상황이 재밌다는 듯 실실 웃어댔고 주변 애들이 말렸다고 했어. 참아. 너가 그러면 저 새끼만 재밌는 상황 될 거야. 참아. 그러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과 싸움장이 말했어. 에휴 씨발 말을 말자. 이 새끼 다음으로 봐줄 새끼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나 싶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때까진 그 과 애들은 저 자폐를 가진 친구의 웃음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진.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서서히 대두될 때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 한창 뉴스에 보도됐던 걸로 기억해.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이 특히 껄렁껄렁한 애들을 불러다가 사고치지 말라고 따로 당부할 정도였어. 그래서 더더욱 자폐를 가진 친구를 우리가 더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좋던 싫던 그 친구들은 그 자폐를 가진 친구를 거의 감시하듯이 따라다녔고 이상 행동을 못하게 막을 정도였어. 근데 틈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인데 얘가 애들의 케어가 느슨해진 사이 또다시 보잉사 비행기 영상을 존나 크게 틀어놓고 튀는 일이
발생했어. 당시 학교 선생님 중에 심장이 유난히 약하신 여선생님도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심하게 놀라서 병원에 다녀올 정도였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 이유를 보니까 그날 자폐 걸린 친구 담당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고, 얘를 케어해줄 담당이 없으니까 다시 그렇게 아무도 없는 교실에 들어가서 그런 영상을 틀어놓기도 한 거야. 이것 때문에 참다 폭발한 애들이 얘는 애가 좀 모자라고 그러니까 꾹 누르면서 얘한테 좋게 타일렀어. 근데 존나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얘는 그 말을 휴대폰 녹음기로 다 녹음해서 집에서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선생님한테 제출했어. 자기가 영상 튼 건 인정하겠는데 심하게 욕도 했고 때리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생 사람을 잡아버렸어. 증거물로 핸드폰 녹음기를 제출했어. 당연히 그 애들은 교무실로 끌려와서 교칙을 위반했으니 그린캠프 같은 곳을 보내버렸어. 걔네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그린캠프로 보낸 선생님도 원망스러웠지만, 사건의 발단인 자폐를 가진 친구들을 더욱 싫어하기 시작했어. 2주 동안 억울하게 다녀온 친구들은 다시 걔를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 존나 억울할 텐데도 존나 신사적이게 사람을 때리거나 심한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말을 거치게 했을 뿐. 근데 그때 당시 걔네들이 하는 말이 느낌이 좀 싸했다고 해. 혹시 몰라서 걔 주머니에서 폰 꺼내보라고 하니까 녹음기가 틀어져 있었다고 해. 아까 방금까지 대화가 녹음되어 있던 거야. 그때 걔네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핸드폰 녹음기를 이번엔 걔네들이 켜서 거칠지만 심한 욕은 하지 않으면서 좋게 타이르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했어. 그리고 걔네가 너 그거 저번처럼 편집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꼭 보여줘라, 알겠냐? 생사랑 잡지 말고, 이러면서 나름 좋게 끝났어. 근데 또 걔가 악의적으로 말을 편집했고 선생님한테 제출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또 자신을 때렸다고 거짓 진술을 했어. 당연히 걔는 다시 교무실로 불려갔어. 이번에는 얘네들도 단단히 준비를 했고, 이번에 우리가 얘를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가 있고, 수업 시작하기 전이니까 간단히 타이르고 다시 교실로 돌아왔고, 그때 영어 선생님이 우리 증인이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때 자폐 가진 친구에게 좀 거칠게 말했지만 그래도 심한 욕은 하지 않았으며, 타이르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한 걸 선생님한테 들려주니까 그제서야 그 선생님도 이 자폐 걸린 친구가 일부러 증거를 위조했구나 싶었다라고 해. 거기다 마침 영어 선생님도 근처에 있어서 증언을 했다 하는데, 자신의 수업 시간에 바로 온 거 사실 맞다고까지 증언했어. 그날은 얘네 둘이 수업 시간에 딱 맞춰 왔다면서 허허 웃었다고 해. 두 명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서 좋았고, 그 자폐를 가진 친구는 그날 교무실에서 이례적으로 엄청 혼났다고 해. 그때도 선생님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좀 터부시했는데 피해자 쪽에서 증거 자료까지 확실하게 있고 알리바이까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사람 담그려고 이렇게까지 하냐면서 샤우팅하는 게 학교 전체로 퍼졌어. 그리고 그 이후 걔가 누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녹음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컷당했어. 더 이상 걔는 자신이 한 악행 때문에 증거 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포기했는지, 이후로는 비행기 영상을 튼다거나 없는 말을 지어낸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시피 변했어. 아니 그놈의 보잉사 비행기가 뭐라고 씨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해본 경험상 그런 게 있어. 애들 중에 주변에서 나를 건드리거나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기고만장해서 날뛰는 그런 반응들. 도박에 빠진 사람 봤는데 답도 없더라.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야. 정확히 10년 전에 나는 대학을 때려치고 택배 상하차에서 일을 하게 됐어. 뭐 왜 거기서 일했고 학교를 그만둔 이유 같은 건 말 안 할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현장에서 나는 가장 어린 편에 속했고 그 당시에 친했던 형이 2명 정도 있었어. 편하게 J하고 B라고 할게. 지금은 어떻게 돈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일을 마치면 바로 현장에서 돈을 지급해줬어. 그리고 돈을 받으면 각자 집에 들어가서 쉬거나 뭐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J, B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더라. 두 사람이 웃긴 게 따로 구석에 밖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야 괴붕아, 여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너는 여기 말고 더 좋은 곳에서 인생을 살아 임마. 그런 식으로 나한테 설교를 하고, 본인들도 원래 이런 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다. 항상 담배 피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존목질을 결국에는 하게 되더라. 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그 당시에 J랑 B는 거의 비슷한 나이대였으니까.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가는데 B가 나를 부르는 거야. 야 괴붕아, 형 10,000원만 빌려줘. 좀 고민했는데 그냥 빌려줬어. 왜냐하면 나는 일하면서 B한테 얻어먹은 게 좀 있거든. 편의점 커피나 라면, 뭐 빵 같은 거 있잖아. 솔직히 맨날 얻어먹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동안 먹었던 걸 퉁친다는 마음으로 그냥 돈을 줬어. 그러다가 어느 날 J 형이 나를 부르는 거야. 괴붕아, 너도 B한테 돈 빌려준 거냐? 뭐 그런 식으로 먼저 말을 걸어서 그렇다. 금마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 갑자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더만, 나는 이게 J랑 B가 친해서 둘이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J가 B에게 돈을 빌려준 게 좀 많아서 얘가 내 돈 먹고 짤까봐 찰싹 붙어있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야 일 끝나고 일당 지급받을 때 빌려줬던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는 돈을 그렇게 회수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이게 택배 현장 소장의 귓가에까지 들려서 너무 이 사람 관련해서 말이 많으니까 대표로 J가 총대를 메고 B가 사는 집에 찾아갔어. 나도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그 당시에 나에게는 존나 꿀잼이어서 그냥 그 형님 사는 데 따라갔어. 문 열어라 새끼야. 그런 난리 칠 줄 알았는데 B는
TV는 제이가 찾아오자마자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았어. 원래 원룸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풀옵션이라고 해서 가구도 있고 TV,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B가 사는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 나 하나 있었어. 두루마리 휴지. 아 씨발 제이 입장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왜 휴지만 있냐고. 지금까지 벌어다 놓은 돈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씨발 토토로 다 날렸다는 거야. 전당포나 그런데 가구 맡기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원룸에 있는 가구를 전부 다 털어넘겼는데 야 씨발 그걸 보고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대가리가 깨져서 이게 사람이 TV는 보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당포에 가서 TV는 되찾아줬는데 이 개새끼가 씨발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면 열심히 갚아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도로 전당포에 갖다 주고 토토하다가 날려먹었더라. 그 이후로 이 새끼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밥은 벌어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걸 왜 되찾아주지? 저거 사실상 민생회복 쿠폰 아니야? 도박 중독은 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마약이나 이런 거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막 하느님을 뵙고 왔다 막 이런 영적인 경험 뭐 그런 걸로 극복한 사람 몇 명 있긴 하거든. 마약은. 근데 도박은 못 본 것 같음. 도박을 끊었다는 사람은.